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재산을 내놓으라고 난리치는 신우를 시원하게 응징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사이다 사연이기도 하지만 며느리의 회한이 감동적이기도 한 사연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반년 동안 저는 억지로 멘탈을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이제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최근 6개월간 제가 평생 운 거보다 더 많이 울었는데도 저는 글을 적는 내내 울 것 같아요. 부잣집 딸로 자라 귀하게만 사셨을 것 같은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게 되었을 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물건 하나를 허투루 버리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식사를 하실 때 남은 반찬을 처리하기 위한 식사를 하시는 모습에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이 모자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골라서 먹고 남은 음식은 버리면 되지 왜 저렇게 궁상맞게 사시나 했죠. 저희 부모님과는 많이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서로 생활 방식을 맞춰가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죠. 무엇보다 저를 스트레스 받게 했던 건 시어머니의 기이한 취미였습니다. 아파트 쓰레기장에 나가 쓸만한 물건이라 싶으면 여지없이 집으로 주워 오셨거든요. 멀쩡한 걸 왜 버리느냐며 꼼꼼하게 닦아 재사용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초보 며느리였던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남이 쓰던 물건이 찝찝하기도 해서 저는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맴도는 긴장감은 모두가 시어머니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해 10년 넘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커리어를 쌓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주변에서 대단하다는 말을 자주 해주었고 그것은 저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임신하자마자 시작된 시어머니의 퇴사 권유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이 둘을 남의 손에 맡길 순 없다. 이제는 네가 엄마 자리를 지켜라.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며 커리어를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명령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제 마음속에서는 반발심이 일었지만 아이들 인생이 걸린 일이라 딱 드는 반발심으로 일을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에 가까운 제안 때문에 퇴직을 한 것은 아니었고 저도 시어머니의 논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오랜 숙고 끝에 퇴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장을 보거나 집안 살림을 장만하거나 할 때마다 얼마가 들었는지 물어보셨고 그 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시어머니의 완강함을 이기지 못해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제가 원했던 건 돈뿐만이 아니었죠. 집안에서 아이를 보고 살림을 하는 누군가의 아내로서 누군가의 엄마로서 사는 것이 저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거, 스펙과 경력을 쌓았던 것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 제가 살아온 인생 전반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참 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남편이 승진을 하거나 성과급을 거하게 받아오면 몸가무를 얹자는 기분이 저를 사로잡곤 했어요. 남편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게 정상인 아닐까? 이런 반성을 하며 제 자신을 처절하게 비난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시어머니와 갈등은 더 많아졌어요. 저는 아이들이 그저 밝고 자유롭게 본인들의 속도대로 자라길 바라는 엄마였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며 시어머니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좋은 습관을 들여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부모로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셨거든요. 젓가락질, 인사예절 하나도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아야 했고 일찍부터 이것저것 가르쳐야 한다는 어머니의 교육열은 제 눈에 그저 아이들을 들들 볶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저희 엄마랑은 많이 다른 시어머니였죠. 저희 엄마는 자유방임형이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식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약간 귀찮은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만드셨어요. 가족여행을 갔을 때 저는 모처럼 나가는 길에 아이들과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뛰어놀다 오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기 왔으니 이건 꼭 보고 배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체험시키려 노력하셨어요. 저는 여행까지 와서 왜 저러실까 싶은 마음에 속으로 반발심도 참 많이 가졌었죠.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집요하게 아이들을 바로잡으려고만 했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때론 아이들이 마음껏 무장해제가 되어 뛰어노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이들과 함께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놀기도 하셨죠. 어쨌든 어머니의 그 집요함 덕분인지 지금 저희 아이들은 공부에 흥미를 느끼며 자기 할 일을 똑부러지게 해내는 반듯한 학생들로 자랐습니다. 극성스러운 어른, 자애로운 어른,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던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가장 어렵다는 자식 농사를 큰 힘 안 들이고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문득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시달리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돌이켜보니 저 또한 만만치 않은 고집센 며느리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안하시는 교육 방식이나 생활 습관들에 저는 고분고분 따르기보다 제 고집을 피우며 대놓고 거부했던 적이 꽤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세상이 바뀐 것을 강조하며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하셔야 한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 아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눈에 뻔히 보이는 정답을 보고도 되려 시어머니를 고리타분한 전통에 얽매여 있는 분으로 몰아가며 당신 말을 듣지 않는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부담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시어머니는 저에게 같은 잔소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에요.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제가 따르지 않으면 속이 상하실 법도 한데 저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감정을 쏟아내신 기억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표현을 안 했을 뿐 저 같은 고집세고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며느리를 보면서 속상하셨던 적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그저 제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시거나 제 방식을 묵묵히 지켜봐 주셨던 거죠. 서로의 세계가 부딪히는 지점에서 어머니는 어른으로서 먼저 인내라는 단어를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고 계셨을 겁니다. 그 깊은 속을 깨닫고 나니 어렵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비로소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 느껴지며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본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올케라면 고마워할 법도 한데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엄마 잘 모셔라, 음식이 이게 뭐냐, 이런 말들을 하며 제 속을 긁어놓기 일쑤였죠. 하지만 신우가 제게 대놓고 못되게 굴지 못했던 건 시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보통 사연을 보면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신우 뒤에는 거기에 맞장구 치는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거기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척하며 은근슬쩍 자기 식구 편드는 남편까지.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신우가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면 시어머니는 불호령을 내리며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너나 네 시댁에 가서 잘해라. 고생하는 올케한테 신우란 년이 그게 할 소리냐? 그리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어머니는 이렇게 신우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신우는 제가 없는 곳에서도 시어머니에게 제 험담을 참 많이 했다고 해요. 보통의 고부관계라면 딸과 함께 며느리 흉을 보며 맞장구를 칠 법도 한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신우의 험담에 가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부족한 점까지 덮어주며 내 며느리 욕할 거면 오지도 마라, 이렇게 하셨다더군요. 며느리의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며느리 사랑, 왜 저는 그걸 뒤늦게야 깨달았을까요? 무뚝뚝한 성격, 딱딱한 말투에 가려진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저는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몰랐을까요? 아들과 결혼해서 들어온 며느리가 사춘기 소녀 같은 반발심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참고 넘기시며 제가 더 성숙하기를 기다려 주셨을까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건강하시던 시어머니도 조금씩 쇠약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직감하셨는지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앉혀놓고 조용히 재산 분배에 대한 생각을 밝히셨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제가 당신을 모시고 사느라 힘들었으니 얼마가 남았을지 모르는 남은 인생은 딸 집에서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재산 중의 일부를 신우에게 주었지만 앞으로 당신을 모시고 살 신우에게 재산을 좀 더 나눠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재산에 대한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는 당신이 더 기력이 떨어지기 전에 며느리인 제게 수발의 짐을 지우지 않으려 하셨던 거겠죠. 남의 집 딸한테 내 병수발을 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치를 좋아하시는 어머님의 생각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꺾지 못하고 소중한 어머니를 신혼회로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신혼회로 가신 지 고작 2주 정도가 지나서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가 마주한 어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자기가 저보다 훨씬 어머니를 잘 모실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시어머니를 모셔갔던 신우는 정작 몸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기는커녕 일단 재산부터 내놓으라고 협박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잣집 딸로 자라셔서 자존심 강한 저희 시어머니가 딸 집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며 얼마나 참고 참으셨을지 그 짧은 기간의 야윈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말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려 했는데 신우는 자기에게 주기로 했던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가라고 악을 쓰더군요. 옆에서 상황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던 심해부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해부는 그야말로 가진 것 없이 신우와 결혼했고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해주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대한 대가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속 미안하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어머니 평생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우 집으로 보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다시 오셨으니 됐어요. 이게 제 마음이었는데 그때 이 말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한이 됩니다. 어머니는 본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신 듯 했어요. 어느 날 조용히 저와 남편을 부르시더니 지금 내 명의로 된 모든 것들을 너희 둘 공동 명의로 당장 증여 절차를 밟아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신혼부부를 집으로 불러들이셨죠. 어머니는 저에게 미리 속삭이셨어요. 오늘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빠짐없이 휴대폰으로 녹음해둬라. 어머니는 신혼부부 앞에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 집에서 부양받고 살 거다. 그러니 아들에겐 이만큼의 재산을 더 주었고 너희에겐 이미 줄 만큼 주었으니 향후에 절대로 딴소리하지 마라. 신우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며 입에 개거품을 물고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웃긴 건 심해부였어요. 제가 결혼해서 여태까지 처가에 한 게 얼만데요. 저는 제가 받을 건 받을 겁니다. 아니면 저 이혼할게요. 이러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혼부부가 난리를 치고 돌아간 후 시어머니는 약간 인상을 쓰고 계실 뿐 금세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 되셨어요. 저는 심해부에게 너무 실망을 했어요. 물에 빠진 거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태도에 저런 사람과 그동안 어떻게 웃는 낯으로 만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장모의 재산을 받기 위해 이혼으로 협박을 한다고? 사실 시어머니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런 종류의 협박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시어머니는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 이듬해 시어머니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셨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안은 점점 무거운 침묵과 한숨으로 채워졌죠. 절대 시설에 보내지 않겠다며 어머니 앞에서 울며 맹세했던 저였지만 저는 저의 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간곡한 권유와 주변의 설득에 저는 결국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도 주변 사람들 탓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역겹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저는 저를 너무 괴롭힐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참 간사한 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시설에 모셔다 드리고 와서 며칠이 지나자 마음 한편에서 아, 일상이 이렇게 편한 건 오랜만이구나 하는 후련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소름 끼치게 싫어서 더 괴로웠어요.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지만 급속도로 나빠지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또 다른 괴로움이었습니다. 마지막 몇 달간 고통 속에 계신 어머니를 보며 차라리 이제는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불효막심한 생각까지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고통받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한 인간의 마지막 비명 같은 진심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저희에게 주셨던 재산을 나눠달라는 뻔뻔한 요구였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으니 모신 게 아니다. 그러니 돈을 내놔라. 이 말을 하며 실실 웃는 신우의 목소리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입 밖으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키워주신 어머니보다 네 어머니 재산이 탐나서 어머니를 협박까지 한 남편이랑 한패가 된 주제에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저는 신우에게 쌍욕을 했습니다. 신우는 법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 남편이 옆에 있다가 제 핸드폰을 뺏어가더니 엄마는 네가 그럴 줄 이미 알고 계셨어. 재산 분배에 불만 갖지 않겠다고 네가 직접 대답한 내용 전부 녹음되어 있으니 어디 한번 법대로 해봐. 신우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네가 결혼할 때 받은 집은 엄마가 준 게 아니고 니네 시댁에서 해줬냐? 너도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욕심내지 마. 남편이 이렇게 말하고는 저에게 핸드폰을 넘겼어요. 나는 사실 어머니 재산 욕심 없어요. 아가씨한테 재산 나눠줄 수도 있는데 어머님 재산이니까 어머님 의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솔직한 말로 시어머니의 유언이 있었더라도 저와 남편은 신우에게 어느 정도 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 말고 저희가 모은 돈으로 신우에게 주면 시어머니의 의지를 거스르지 않고 형제간의 우애도 상하지 않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를 신우집에서 모시고 온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신우네 가족은 그 누구도 시어머니를 찾아뵙지도 않았고 전화도 한 통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 작은 딸을 얼마나 예뻐했는데요. 신우 작은 딸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진 것을 보고 저는 사춘기라서 그런 것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결국 신우 부부가 자식들 앞에서 할머니 험담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할머니를 잘 따르던 신우 작은 딸마저도 자기 외할머니를 미워하게 된 거죠. 저는 사실 신우를 용서 못하는 이유 중에 이게 가장 큽니다.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진다고 화가 나서 자식까지 망쳐놓는 엄마, 자기 딸을 자기 엄마를 공격할 무기로 만들려고 노력한 엄마, 이게 신우의 본 모습이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떠나셨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요? 그때는 잔소리라 여겼던 시어머니의 조언과 충고가 사실은 저를 지탱해주던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왜 그때 알지 못하고 뒤늦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시설에 보내서 그곳에서 임종을 맞게 만든 이 나쁜 며느리는 이제 어디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